네, 그러면 조사도구 작성하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도구는 이렇게 조사도구 작성하기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이야기합니다. 욕구조사에 필요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말하는 겁니다. 조사도구, 앞으로도 이제 조사라는 말을 쓸 텐데 이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도구 작성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조사도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조사도구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만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만 공부하게 되면 빨리 이렇게 안 와닿겠죠.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이 조사 도구들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텔레그램이 왔네요. 네, 기존에 했던 이 조사 도구 설문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 설문지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도구를 직접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근데 원래는 지난 해까지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모둠 수업을 했습니다. 모둠을 4명 내지 뭐 3명 내지 4명, 5명 이렇게 이제 모둠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문지를 만들고 또 그 설문지를 가지고 그 조사를 했어요. 자료 수집이라고 합니다. 조사하는 걸 설문지를 가지고 이거 설문지 좀 작성해 주세요 하는 이걸 이제 우리는 자료 수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료 수집을 해서 그냥 혼자 하면 힘드니까 모둠에서 같이 뭐 만약에 20장 설문지를 20개 한다라고 하면 4사람 같으면 5장씩 설문지를 받아오면 되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계를 냈습니다. 원래는 이제 통계도 SPSS라는 그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한 조에서 한 20명 정도, 20개 정도만 자료 수집, 그러니까 설문지를 한 20장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또 각자가 작성해서 그걸로 이제 성적을 냈는데 지금 5월 달에 저희들이 등교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일단 설문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에 조사도구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조사도구들을, 그러니까 설문지가 해놨는 설문지들을 좀 살펴보고 그걸 참고로 해서 조사도구를 직접 작성하는 이제 이런 순서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존에 첫 번째 이제 조사도구 작성하는 방법,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 첫 번째가 순서로 뭘 해야 되냐면, 기존 욕구조사 설문지에 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욕구조사 보고서를 입수하셔야 됩니다. 욕구조사 보고서를 입수하셔가지고 그 욕구조사 보고서 뒤에 대부분 다 이렇게 설문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검토하라. 이 내용을 검토해라. 라고 해놨죠.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 설문지들을 보면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다 넣어놨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이걸 다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욕구조사 보고서, 욕구조사 내지는 만족도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요,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혹시 메모하셨어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메모하세요.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 보면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그 자료실에 보면 욕구조사와 만족도 조사,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쓰는 걸 그 자료실에 다 올려놨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종합복지관, 대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들어가 보시면은 해마다 다 그 욕구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도요,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에 검색해서 노인복지관 이렇게 쳐보면 홈페이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욕구조사와 만족도 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서 쓰는 게. 근데 그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려고 하면 그 보고서도 봐야 되겠지만 설문지가 있는지를 뒤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일 그 보고서 쓰는 제일 뒷장에 보면요, 부록으로 설문지가 다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꼭 좀 조사해 놓으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나중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가지고 있는 보고서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자료실을 한번 뒤져보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욕구조사 설문지에 대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아이고,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예,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다음에 설문지 제작할 때 유의사항이 뭔지에 대한, 예, 설문지 제작 시에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예. 자, 설문지 제작할 때 유의할 사항 첫 번째가 문항은 간결해야 한다. 긴 문항은 여러분들도 그 설문지 이런 것들 조사에 임해 봤을 텐데 보면 문항이 너무 길거나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돈스럽기도 하고 또 뭡니까?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 설문조사를 해주다가 너무 힘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은 간결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귀하의 연령은 얼마입니까?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간단하게 물어야 되겠죠. 뭐 아니면은 아니면은 귀하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평균적으로 얼마마다 한 번씩 뭐 복지관을 이용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항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문항의 내용과 표현이 특정 방향으로의 응답을 유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향되어서는 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어떤 편향되게 물어보면 조사 대상자는 이거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을 접하게 되면서 이 정답의 거기 문항의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특정 방향으로 응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어떤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만약에 설문의 문답을 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당신의 신체적 조건은 나쁜 편입니까? 이렇게 만약 이렇게 물었다. 그럼 어떤 것 같아요? 뭔가 나쁜 걸 전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전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뭐, 신체적 조건은 나쁜 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뭔가 나쁘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문항에 그렇게 묻는다고 합시다. 그럼 앞뒤가 안 맞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신체적 표현, 당신의 신체적 조건은 나쁜 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신의 신체적 조건은 어떤 상태입니까? 묻는 게 맞겠죠.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맞겠죠. 그렇죠. 어떤 상태입니까? 하면 뭐 1. 아주 나쁘다. 2. 나쁘다. 3. 보통. 4. 좋다. 괜찮다. 5. 아주 뭐 괜찮다. 아니면 아주 건강한 편이다. 아주 건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신체적 조건이 어떠하십니까? 어떠하냐라는 상태를 물어야 되는 거죠. 네가 지금 나쁘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객관적이다라는 거죠. 어떠하냐라고 물어야 된다. 나쁘지? 좋지? 뭐 이게 아니라 그게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문항은 응답하기가 쉬워야 한다. 문항을 개발할 때 너무 이제 어려운 말을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친숙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조사 대상자들이 응답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설문지를 이렇게 작성을 부탁받아서 내가 설문지를 해줄 때 뭐 영어 논문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뭐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친숙하게 쉬운 거는 그냥 체크만 탁탁 하면 되는데 만약에 뭐 꼬여가지고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하면 이건 시험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항은 응답하기 쉬워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문항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복잡하거나 뭐 모호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있죠. 그죠? 문항이 구체적이지 않는 건 어떤 건가요? 당신은 다른 사람 뭐 만약에 노인한테 묻는다고 합시다. 당신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1.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 뭐 조금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게 여러분들 좀 구체적이지 않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당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학생들도 어떤가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행복합니다. 뭐죠? 구체적이지 않죠. 굉장히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이건 다 뭡니까?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추상명사죠.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는 이 자체는 뭡니까? 추상적이에요. 그러면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조작적 정의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통계 그 사회복지조사 아니면은 뭐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조작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뭐 행복 지수, 행복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행복이 뭘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눈을 뜨기 싫다 라든가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뭔가 할 일이 있다. 뭐 몸이 피곤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뭐 행복이다.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사랑할 때 당신은 지금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설문지로. 그렇게 묻는 설문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죠. 이게 조작적 정의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사랑을 하십니까?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군가 지금 사랑하고 있나? 뭐 남녀 간의 사랑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사랑이라는 상태가 이런 거다라는 걸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만나는 사람이 있다. 또 2번 하루에 그 사람을 뭐 몇 번이나 생각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해야 되고. 그리고 당신은 부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도 진짜 추상적이죠. 부자가 뭐예요?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부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거는 뭐 재산이
얼마 되고 한 달 수입이 얼마 되고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체적인 겁니다. 그냥 당신은 부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항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욕구조사이기 때문에 이걸 막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만약에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꼭 이제 이걸 문항에 대한 구체성, 그래서 항상 정의를 합니다. 연구에서 이 연구에서는 말하는 부자란 이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또 이 연구에서 말하는 행복 지수라고 할 때 이 행복은 지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딱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구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설문지 조사 도구 작성 방법인데요. 응답 범주 구성에 필요한 원칙을 숙지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응답 항목은 포괄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포괄적이어야 된다. 여기서 포괄성이란 무엇인가? 가능한 한 모든 응답 항목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아래와 같이 측정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래 보기에서 70세 이상인 조사 대상자는 선택할 수 있는 응답 항목이 없습니다. 즉 아래 문항의 응답 항목은 포괄적이지 못하다. 자 볼까요? 귀하의 연령을 아래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자, 지금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19세에서 29세까지 있죠. 30에서 39세, 40에서 49세, 50에서 59세, 60에서 69세. 그러면은 70살부터는 없죠. 이런 것들은 이제 포괄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6, 70에서 79세 해야 되고 80에서 아니면은 80세 이상 이렇게 포괄적으로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19세 이상의 나이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나요? 이런 포괄적인 거, 포괄성이 중요한데 이렇게 응답 항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당시 귀하의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종교에 대한 응답 항목을 만들었다. 포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귀하의 종교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게 판서가 안 돼갖고 좀 불편하네요. 그럼 종교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일 우리가 많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종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5개 종교가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예, 기독교. 그리고 제가 한번 적으면서 해볼게요. 기독교 1, 기독교 2, 불교 또 3, 천주교 4, 또 어떤 우리나라 5대 종단이라고 하죠. 어떤 게 있을까요? 원불교 있어요. 그리고 5대 종단에 보통 이제 유교까지 들어가거든요. 우리 보통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5대 종단에 가장 수장을 부른다 이러면 5대 종단 하면 이거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그 다음에 유교입니다. 근데 이제 유교를 믿는 사람은, 이걸 종교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제 원불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종교들 쭉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종교들 쭉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종교들도 있죠. 그럼 뭡니까? 또 무교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무교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포괄성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응답 항목은. 그러면은 6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기타. 그죠? 딱 기타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타 종교. 이게 쓸 수 있게. 그러면은 뭡니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여기에 다 포함되죠.
기독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종교가 5개 안에 안 들어간다면 뭐가 있나요? 기타에 표시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문항을 만들었는데 기타가 너무 많이 나온다. 100명을 했는데 뭐 한 20명이 기타가 나온다. 그럼 이거는 문항을 잘못 만들었는 거예요. 문항을 잘못 만들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 많이 나오는, 우리가 그러면 문항을 만들 때 종교들을 다 포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종교를 기타로 넣는 게 아니라 한 개 더 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포괄적이어야 된다.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뭐, 남성, 2, 여성, 이렇게. 아니면 여성, 남성. 요즘 이제 간성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타가 맞나요? 예, 우리는 남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자기의 성적 정체성이 좀 모호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요즘은 기타도 넣습니다. 기타도 넣긴 하는데 어쨌든 다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봤는데 문항에 표시할 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포괄성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응답 범주 구성에서 포괄성,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연령에 대한 여기 연령에 대한 게 좀 나오는데요. 기하 연령. 근데 우리가 이상하고 뭐 이하 이렇게 쓰잖아요. 이상, 예를 들면 기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경제적인 조건이죠, 이거는. 그럼 1, 뭐 100만원 미만. 2, 100만원에서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아니면 뭐 또 이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미만은 뭡니까? 그 숫자를 포함을 안 합니다. 미만은. 근데 이상이나 이하는 그 숫자를 포함해요. 100만원 이상 하면은 100만원 부터예요. 그러니까 미만을 쓰고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그 다음에 3번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이런 100만원 이하. 2번 문항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이러면 어떻게 돼요? 1번, 나는 그럼 딱 내가 1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1번에도 표시해야 되고 2번에도 중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응답 항목이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라는 다음 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럴까요? 네. 자,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 응답 항목은 배타적이어야 한다. 배타적이어야 한다. 배타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기에 보이죠? 조사 대상자가 자신에게 알맞은 응답을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개만. 그래서 서로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복지관을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인데요. 귀하는 평균적으로 복지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1에서 0에서 1회, 1에서 3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나는 1번, 3번 정도 간다. 평균적으로 복지관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3번 가면 2번에도 표시를 해야 되고 3번에도 표시를 해야 되죠. 이거는 잘못된 문항이다. 잘못 만든 문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얘기도, 이거 묻는 것도 기하는 평균적으로 복지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자, 이것도 안 맞는 이것도 잘못된 문항이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귀하는 평균적으로 복지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아, 주기가 안 나와 있죠. 귀하는 평균적으로 복지관을 얼마마다, 얼마에, 뭐 한 달에 0에서 1인지, 하루에 0에서 1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1에서 3인지, 뭐 이런 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그죠. 귀하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기한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복지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니까? 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 달에 1개월에 평균적으로 복지관을 얼마나 이용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주라는 말도 뭡니까? 벌써 뭔가 주관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여기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뭡니까?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어때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자주 이렇게 안 오면 자주 안 하는 것처럼 느끼게.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자주 와야 된다라는 이걸 느끼게끔 하는 그런 설문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 만든 문항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한은 일주일에 이제 바꿔볼게요. 제가 올바르게 기한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복지관을 얼마나 이용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얼마나 기한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복지관을 몇 번 이용하셨습니까? 얼마나 자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사자가 뭔가를 유도하는 그런 질문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아마 시간이 요걸 녹화한 지가 2, 30분 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일단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